안녕하십니까. 보관화형론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보관화형론에서는 원래 그 물류의 5가지 기능 중에서 보관하고 하역 그리고 포장을 다룹니다. 우리 앞에서 보통 보면 이제 물류의 기능이 있죠. 5가지가 있는데 물류 활동의 기능. 첫 번째가 이제 운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이 있죠. 그리고 운송하고 보관 앞뒤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하역입니다. 하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장이 있는데, 여기서 그 보관하역론에서는 그 3가지 파트를 갖다가 다룹니다. 근데 되게 그 시험 범위가 좀 넓진 않죠. 넓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역론은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또 실제로 그 많은 내용이 물류관리론에 또 같이 중복돼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역론에서는 그 범위가 넓지 않아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면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도 있고 서원 배치가 있는데 그건 우리 기본서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하역론에서도 그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씩 항상 나옵니다.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그 10문제라고 했지만 거의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공식을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몇 개 있죠. 그런데 그 경제적 주문량이라든가 경제적 생산량, 또 뭐 재주문점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런 것도 이제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관의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보관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물류 활동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지나가시죠. 원래 그 물류라고 하는 것도 넓게는 다 우리가 유통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갖다가 크게 상적 유통하고, 상적 유통해가지고 뭐 이제 상류라고도 쓰죠. 일본에서는 쓰긴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안 쓰는 용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물적 유통해가지고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원래 우리가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유통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 있죠. 유통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 바로 마케팅이죠. 마케팅이 있고, 물론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넓게는 또 이제 그 경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경영이라고 할 때 그 경영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경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 요소 4P가 있습니다. 4P가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있고 또 플레이스가 있죠.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통은 4P 중에서 플레이스와 관련된 겁니다. 유통 경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한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내보내는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와 관련된 건데 이 플레이스를 갖다가 이제 크게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 2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뭐죠? 이것은 소유권의 이전이죠.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상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류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상물, 상물 융합이니 상물 불린이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활동. 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에 이걸 주로 영업부가 담당하는 거죠. 영업부 내지는 마케팅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면 거기에 수반돼 가지고 물자 흐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물자의 흐름이 이루어질 때 이거 갖다가 우리가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자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이걸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물자의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관하고 그다음에 또 운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 운송 앞뒤에 놓이는 게 바로 하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자 흐름이 이루어질 때 출발점이 바로 포장이죠. 포장이 이루어져야만 생산된 제품의 포장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바로 물자 흐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물적 유통이라든가 상적 유통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물류관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고, 물류관리 중에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보관 운송 이걸 떼가지고 운송은 화물 운송론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 보관하고 하역 포장 이런 내용들이 바로 보관 하역론의 주요 출제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시고 항상 우리가 물류 공부하실 때 뭐 화물 운송이건 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물류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죠. 물류 관리의 목표인데 물류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물류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물류비의 절감이 있습니다. 물류비의 절감이 있고 절감이죠. 최소화가 아닙니다.
물리비의 절감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개선 내지는 향상이라고 하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상충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갖다 추가하다 보면 다른 것이 이제 감소하고 이걸 강조하다 보면 물리비가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보관에 대해서 보관의 의미라든가 이런 내용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첫 강인데 그 첫 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관의 의의라든가 보관의 기능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개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보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보관이라고 할 때는 보존, 관리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이라고 할 때는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갖다가 보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관하고 유사한 개념이 하나 있죠. 저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저장이라고 해서 이제 스토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보관이라고 할 때는 단순한 의미의 저장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산업표준에 물류 일반 우리가 KST라고 하는 게 있죠. 과거에 이것도 KSA라고 했던 건데 이것이 2012년부터 KS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KST 중에서 0001 해가지고 물류 일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서 원래 우리가 KS가 한국 표준 아니에요. 이게 표준이라고 할 때는 용어의 표준화도 포함이 됩니다. 물류 용어에 대한 표준화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물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관의 정의를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사실은 전문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문가들이 만든 건데도 약간 엉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개념이고 가장 기본적이니까 물류에 대한 그 개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산업표준 KST 0001에서 보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관은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서 품질, 수량 등의 유지와 같이 적절한 관리하에 일정 기간 저장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음에 별로 안 맞는 그런 정의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 방치라고 나와 있죠. 저장, 방치한다고 했는데 원래 방치한다는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내버려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한데 순간에 그 전문가들이 만든 용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정의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얘기 보시게 되면 거기 보관해가지고 생산과 소비에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는 것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포인트가 돼요.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는 것. 시간적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적시에 원료나 부품을 공급해가지고 생산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물류라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조달 물류가 있죠. 조달 물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물류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 공급, 원자재에 대한 조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적시에 원료 및 부품을 공급해가지고 생산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제품을 수요에 부응해가지고 수요가 있을 때 출하하도록 하는 거죠. 그 출하하기까지는 뭘 해야 돼요?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수요에 부응해서 출하하도록 함으로써 판매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물류 특히 보관은 뭐예요?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는 거. 그 점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보관이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것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된 제품이 물류센터에서 보관되다가 곧바로 소비자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이다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조정이라든가 내지는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그리고 그와 함께 집하는 화물을 모으는 거죠. 물자를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도 해야죠. 배송처별로 분류도 해야 되고 고객별로 분류해야 되고 그래서 분류, 검사 장소라든가 유통 가공 이런 역할들이 바로 보관 중에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의외로 가장 초보적인 얘기들이지만 많이 나왔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보관은 바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거리를 갖다 조정해가지고 바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효용. 그래서 그동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아니죠. 장소적 효용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리적 간격을 갖다가 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리적 간격.
자, 지리적 간격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운송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든가 또 지리적 간격을 갖다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운송의 역할이지 보관이 아닙니다. 근데 첫 문제 나올 때도 항상 자, 이런 걸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고르시오 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자,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었었다는 거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보관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장소 해가지고 우리가 창고라고도 하고 또 물류센터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관이라는 개념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자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다가 창고 또는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물자를 갖다가 재고라고 하죠. 인벤터리, 재고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관이라고 할 때는 자, 그런 창고라든가 물류센터, 재고, 또 저장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자,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에 대한 정의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뭐 시작이니까 이렇게 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그 보관의 필요성도 나와 있습니다. 보관의 필요성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다. 자, 일정량의 물자를 물류시설에 보존 관리하고 자, 보존 관리한 다음에 내놓는 거죠. 출하하는 겁니다.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출하해가지고 자, 생산과 판매 또 수송과 배송의 완충 역할을 갖다 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그 기간 중에 재고를 갖다 유지함으로써 자, 시간적 조정 역할을 갖다 한다는 거, 시간적 조정 역할을 한다는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고. 자, 또 한 가지 자, 보관을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구매, 대량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집화한 다음에 여러 군데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집화한 다음에 운송할 때는 뭐예요? 대량 운송하죠. 또 대량 구매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대량 구매라든가 대량 운송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규모의 경제 해가지고 뭐죠? 대규모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 대규모로 생산하다 보면은 뭐예요? 그만큼 단가가 절감되는 거죠.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될 때 이럴 때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운송의 경우에도 뭐예요? 대량으로 운송하게 되면 단위당 운송비가 절감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역시 뭐다? 보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얻어가지고 원가 절감은 물론이고 또 성수기하고 비수기 같은 계절적 요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보관이다 하는 거. 그래서 보관이 필요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최근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류관리론, 보관하는 화물 운송론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인데 자, 최근 물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도 보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류환경에 변화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다품종 소량화가 있죠. 다품종 소량화 또 소량 다빈도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타임 단축이라든가 자, 여러 가지 그 시장의 변화 같은 자, 불확실한 수요 패턴이라든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 보관이 필요하다는 거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온 얘기가 창고에 재고를 갖다 보관함으로써 대량 화물을 운송하게 되고 그 대량 화물을 운송하니까 뭐예요? 운송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창고라고 하는 게 단순한 저장 기능뿐만 아니라 분류와 유통가공, 재포장 역할도 보관 중에 창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의 필요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보관의 목적 나와 있는데 뭐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보관을 갖다 통해서 수송비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수송비뿐만 아니라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또 한 가지 자, 수요와 공급의 자, 시간적 조정과 나가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역시 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보관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물류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물류비도 절감하고 나가서 고객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류활동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물류비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 궁극적으로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원래 책에서는 기본서에서는 제2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관의 기능과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관의 기능인데 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보관의 기능. 원래 그 보관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보실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링크와 노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에 다 늘 나옵니다. 19회 시험, 20회 시험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관은 자, 입고와 출고.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게 입고고 나가는 게 출고죠. 또 구매와 생산, 또 생산과 판매 간의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입고와 출고,
구매와 생산, 생산과 판매 간의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갖다 한다는 거. 또 한 가지, 자, 링크와 링크를 갖다 이어주는 노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들이 바로 보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링크와 노드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 아실 겁니다. 원래 자주 나오는 얘기고, 자, 물류관리론에서도 나오고, 또 가장 우리가 물류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화물 운송에서도 나오죠. 자, 노드라는 건 바로 뭐 얘기하는 거죠? 거점을 의미하는 거죠. 거점. 그래서 거점이라고 할 때 바로 이제 물류센터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점이라고 할 때는 물류센터 얘기하는 거죠. 자, 물류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물류센터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온 다음에 또 자, 배송센터로 가기도 하고 또 다 노드입니다. 배송센터. 응?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노드와 노드를 갖다 이어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링크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링크 연결인데 그 연결 중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이 있죠. 자, 운송수단을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노드와 링크, 모드 세 가지. 자, 모드는 바로 운송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물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또 비행기 같은 이런 운송수단을 갖다가 모드라고 하는 것이고 노드는 거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 자체가 하나의 거점이 되는 거죠. 그걸 연결하는 게 바로 이제 링크고 링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운송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럼 이제 그 뒤에 보관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보관의 기능 가장 초보적인 얘기들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다 그런 내용들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보관의 기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계속 출제가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나와요. 19회, 20회, 그 전에 17회 때도 나왔던 것이고 16회 때 나왔던 것이고 늘 나옵니다. 자, 보관의 기능 첫 번째는 뭐죠? 고객 서비스 기능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은 뭐예요?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이에요. 첫 번째 기능이 바로 고객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보관을 통해서 고객이 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 서비스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구매와 생산 간의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구매라고 하는 게 뭐죠? 원자재를 구매하는 거. 원자재나 부품을 갖다 구매한 다음에 생산에 투입되기까지 보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매와 생산의 조정 기능이 있다는 거. 세 번째, 생산과 판매 간의 조정 기능도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수요가 있을 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판매 간의 조정 기능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과 배송 간의 수송과 배송의 의미도 항상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물류센터까지 와요. 물류센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비자한테까지 아니면 또 예컨대 소매점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물류센터까지 들어올 때 이거 갖다가 우리가 수송이라고 합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수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소매점이나 소비자까지 나갈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딜리버리 해가지고 배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송과 배송 합쳐갖고 보통 수배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송과 배송을 다 합쳐가지고 넓게는 뭐라고 해요? 이걸 운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쓰는 용어로서는 보통 이런 용어를 씁니다. 수송과 배송을 합쳐가지고 뭐예요?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운송을 둘로 나눠가지고 공장으로부터 물류센터까지 들어올 때 수송 그리고 물류센터로부터 소비자나 소매점으로 나갈 때 배송이라고 하는 용어 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물론 이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물류 관련 교과서 보게 되면 뒤죽박죽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야만 일단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송과 배송 간에 조정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조정 기능이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 간의 완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간이라든가 장소, 특히 중요한 거죠 이게.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뭐예요? 시간적인 간격, 또 장소적 간격, 거리적 간격을 갖다가 또 조정할 수 있고 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가격 조정. 수요가 많을 때 많이 내놔야죠.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럼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가 많을 때 내놔야죠. 그러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조정 기능.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송비와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 측면이나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도 원가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 보관 중에 뭐가 이루어지죠? 유통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유통 가공은 뭐냐? 재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대규모 대량의 제품 있죠. 대용량의 제품을 갖다가 작게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걸로 작게 만듭니다. 흔히 갖다가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만들 때 이걸 작게 나눈다고 그러죠. 소분이라고 합니다. 소분해가지고 재포장하는 것도 보관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통 가공입니다. 그래서 유통 중인 상품을 갖다가 재가공해가지고 또 재포장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요새 뭐 1인 가족이니 혼밥족이니 많이 생기면서 포장도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팔리는 포장도 옛날보다 포장이 많이 작아졌죠. 그런 것들이 다 보관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고객 욕구에 고객 서비스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자, 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자, 마케팅 측면에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판매 시점이라든가 또 시장 출시를 갖다가 보관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케팅 측면에서 보관의 기능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19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0회 시험에 2016년 20회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거기 다음에 보시면 그 신용기관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신용기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관 시설에 보관 중인 상품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 빌리거나 그걸 또 담보로 해가지고 뭐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용기관의 기능이라는 것이고 이건 마케팅 측면의 기능과는 다른 거죠. 근데 20회 시험에서는 자, 마케팅 측면에서는 예컨대 자,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담보를 통한다. 담보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마케팅 측면의 기능이 아니라 신용기관의 기능으로서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틀리게 해가지고 첫 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품종 소량화, 소량 다빈도와 리드타임의 단축과 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최근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기능으로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관의 기능 여러 가지 정리해봤는데 각각의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는 거 크게 확인하시고 만약에 보관의 기능이 아닌데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또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다르게 제시한 다음에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관의 기능 해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다 해서 11가지 정리했었죠. 근데 그 보관의 기능을 갖다가 또 16회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관의 기능을 크게 3가지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관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게 고객 서비스 기능, 그 다음에 또 수급 조정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물류 거점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포함되는 내용 보시게 되면 고객 서비스 기능에 포함되는 게 뭐죠? 고객 주문에 신속 대응하는 거, 또 결품을 방지하는 거. 원래 결품이라는 게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결품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에 신속 대응하고 결품을 갖다 방지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 기능입니다. 또 한 가지, 수급 조정 기능이 있는데, 수급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게 뭐가 있죠?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면, 시간적 간격, 또 장소적 간격, 또 가격도 조정이 되죠. 그래서 그 3가지, 시간과 장소, 가격은 모두 수급 조정과 관련되는 그러한 기능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거점적 기능이 있습니다. 물류 거점적 기능이라고 할 때는 물류센터라든가 또는 배송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크게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해 놓은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10가지 보관의 원칙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물론 이제 한 번 빠진 적은 있습니다. 지난번 20회 시험에서는 그 보관의 원칙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거의 뭐 매우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보관과 관련된 물류 활동에 관련된 그 실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원칙으로서 보관의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10가지 원칙들 간에도 뭐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배합해가지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실 것은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보관의 원칙이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보관의 원칙이 아닌 게 뭐냐 해가지고 18회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보관의 원칙이 아닌 게 뭐냐 해가지고 작업자 안전의 원칙을 갖다가 이제 제시한 다음에 답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작업자 안전의 원칙은 뭐냐? 하역 합리화의 원칙이 하역과 관련된 거예요. 하역 합리화의 원칙 중에서 특히 보조 원칙 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작업자 안전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관의 원칙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 높이 쌓기의 원칙, 선입, 선출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위치 표시의 원칙, 그리고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 있고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 특성의 원칙이 있고요. 형상 특성의 원칙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10가지예요. 여기 없는 거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고르시오 하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용들도 뭐 시험에 늘 나오죠. 내용을 잘못 설명해 놓고서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이게 무슨 원칙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입니다. 자,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은 뭐죠? 통로를 대면,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 통로 사이를 다니면서 작업자가 통로 사이를 다니면서 왼쪽, 오른쪽에서 다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관할 때는 마주보게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자, 통로를 갖다 만들 때 대면, 즉 마주보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창고 내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죠. 창고 내에서 물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작업자가 작업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이 바로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입니다. 특히 이거는 창고를 설계할 때도 필요하죠. 설계할 때 통로를 마주보게 설계해야죠. 그래서 자, 창고 레이아웃 설계 원칙에도 포함되는 게 바로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 쌓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적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쓰면 고적이라고 해가지고 높이 쌓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제품을 높게 쌓게 되면 뭐예요? 창고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죠. 공간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창고의 용적 효율, 충전 효율, 보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높이 쌓기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높이 쌓으려면 또 별도의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랙을 층층이 쌓아놓는 거예요. 랙을 여러 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런 랙을 뭐라고 하죠? 메자닌이라고 하는 거죠. 메자닌. 이런 랙을 자, 메자닌 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보관 설비라든가 하역 설비 같은 것도 그림을 갖다 보여준 다음에 이게 뭐냐 많이 물어보죠. 특히 메자닌 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랙을 여러 층으로 쌓아가지고 이제 높이 쌓기의 원칙을 실현하는 거죠. 이걸 메자닌 랙이라고 합니다. 흔히 적층이라고 그래요. 적층 랙. 적이라는 말은 쌓는다는 얘기죠. 쌓는데 여러 층으로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적층 랙이라고 해서 메자닌 랙을 또 별도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높이 쌓기 원칙을 지키려면 당연히 뭐예요? 거기에 맞는 랙과 같은 보관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선입, 선출의 원칙입니다. 선입, 선출해가지고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가지고 P4라고 하는 용어 있죠. 이게 선입, 선출의 원칙. 먼저 입고된 제품을 갖다 먼저 출고한다는 거예요. 보관에서는 가장 기본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선입, 선출의 원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이것도 별도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입, 선출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재고 회전율이 낮은 경우 있죠. 재고 회전율이 낮은 경우, 또 형식 변경이 적지 않은 물품, 또는 제품 수명 주기, 우리가 PLC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PLC라고 하는데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물품, 또 보관 시에 파손이나 감모가 발생하기 쉬운 물품이 있죠. 이런 데 적용되는 게 바로 선입, 선출의 원칙이고 자, 보관의 원칙으로서 자, 선입, 선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특별히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명료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명료성의 원칙은 뭐냐? 시각적으로 제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는 겁니다. 명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시각적으로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작업자의 시각을 통해서 시각에 의해서 제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위치 표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해서 뭐요? 랙마다 번호를 갖다 붙여야죠. 번호를 붙여가지고 위치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보관의 원칙입니다. 위치 표시의 원칙. 그래서 자, 적재된 제품의 랙의 위치라든가 상황에 맞는 특정한 기호를 사용해가지고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명료성의 원칙은 그것도 처음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위치 표시의 원칙은 명료성의 원칙과 함께 창고의 보관에 관련된 업무 중 로케이션 관리에 필요한 원칙이라는 거. 로케이션, 위치 관리예요. 그래서 위치 관리에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명료성의 원칙과 위치 표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왔던 얘기고. 자, 다음에 6번째 나오는 얘기가 바로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입니다. 자,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회전 정도에 따라 정하는 원칙이에요. 회전 정도. 들어온 물건이 금방 나가느냐, 한번 들어온 다음에 오래 있다가 나가느냐, 이거죠. 자, 물건이 많이 팔리는 제품은 그만큼 뭐예요? 회전율이 높은 거죠. 우리가 회전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회전율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회전율. 보통 뭐뭐 회전율이라는 말 쓰죠. 근데 재고 회전율 이런 말 씁니다. 재고 회전율 또는 자산 회전율 이런 말 쓰는데, 자, 회전율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 분자는. 분모에는 뭐예요? 뭐뭐. 그래서 재고 회전율 하면은 뭐예요? 재고분의 매출액. 또 자산 회전율 하면은 뭐예요? 자산분의 매출액. 분자에 들어가는 게 매출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물건이 많이 팔려나가면은 회전율이 높다는 거. 가지고 회전율에 따라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회전 정도에 따라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출하 빈도가 높은 것들은 뭐예요? 자, 가까운 데 보관해야죠. 가까운 데 보관하고 입출하 빈도가 낮은 물건은 안쪽에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입출하 빈도를 따질 때는 뭘 해야 될까요? ABC 분석을 해야죠. ABC 분석을 통해서 품목을 갖다 분류합니다. 다음에 7번째 나오는 게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죠? 자, 동일 품종은 동일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고 유사품은 근처 가까운 장소에 모아서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출고 관리라든가 또 뭐예요?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중량 특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제품의 중량에 따라서 보관 장소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 거리하고 특히 높낮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중량 특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량물과 대형물은 아래쪽에 보관해야죠. 출구가 가까운데. 출구에 가까우면서 아래쪽에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부라고 했는데, 하부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수작업하는 경우 있죠. 수작업하는 경우 하부라고 할 때는 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리 아래가 하부, 허리보다 높은 데가 상부예요. 허리보다 높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중량물 들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중량물과 대형물은 하부 그리고 출구 쪽에 배치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중량 특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9번째가 형상 특성의 원칙입니다. 자, 형상, 즉 모양이죠. 모양에 따라서 보관 방법을 갖다가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포장의 모듈화에 대응하는 표준화된 제품이 있죠. 표준화된 제품은 렉에 보관하면 돼요. 반면에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은 모양에 따라서 뭐예요? 보관 장소의 효율을 고려해가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 형상 특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보통 내용을 박스에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 어떤 원칙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자, 이거는 뭐예요? 관련된 상품을 한 장소에 모아서 보관한다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상품을 갖다가 한 장소에 모아서 보관한다. 그래서 출하 품목의 다양성에 따라 보관상의 곤란을 예측해가지고 물품 정리가 용이하도록 관련된 상품을 네트워크에 따라 계통적으로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나온 말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에 별도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관련 품목의 연대적 출고, 언제쯤 나갈 것인가 하는 거, 이걸 미리 예상을 해봐야 돼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연대적 출고를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품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도 계통적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피킹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까지 해가지고 10가지 보관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또 나오면 당연히 이건 틀릴 수 없는 거죠. 나오기만 하면 주워 먹는 그런 문제다 생각하시고 10가지 원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보관의 개념하고 기능, 원칙 봤습니다만은 늘 나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보관 시스템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